안녕하세요. 저는 경제를 알려드릴 김선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개념과 본질을 기본부터 설명하려 합니다. 보통 정부가 돈을 풀어서 생긴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원리와 메커니즘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정부 지출이 왜 곧바로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인플레이션은 물건이나 서비스 값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의식주, 의류, 식품, 주거 영역이란 공통 소비 항목이 있죠. 또 그 외에 개개인별로 구매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는 다른데요. 어떤 물건을 돈 주고 사려고 할 때나 서비스를 위해 결제할 때 가격이 올라 있는 걸 떠올릴 수 있죠. 기본적인 원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 외에 중앙은행에서 추가로 화폐를 발행하여 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 맞고요. 그치만 개인은 어느 누구도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직접 받아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유는 중앙은행이 바로 국민들에게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돈을 푸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원리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경제학의 가장 기본인 시장과 수요 공급부터 가겠습니다. 시장이란 무엇일까요? 시장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공간이에요. 모든 시장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고 얼마나 거래될지 거래량이 정해집니다. 이 구조는 빵 시장이든 주택 시장이든 모든 시장이 동일한데 시장별로 가격과 거래량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따 볼 화폐 시장에서는 가격이 이자율이 됩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화폐를 저축으로 공급하려 하지만 화폐를 단순히 소유할 때 드는 비용이 커져서 수요는 줄어들죠. 다음으로 총 수요와 총 공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시경제에서는 이 시장 개념을 확장하는데요. 경제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봅니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합, 그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면 가격은 개별 가격이 아니라 물가 수준이 되고 거래량은 실질 산출, 즉 GDP가 되고요. 이게 바로 총수요, 총공급 시장입니다. 아래 총수요식을 보겠습니다. Y는 C, Y-T, R 플러스 IR 플러스 GT. 이 식에서 물가는 빠져 있지만 총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비와 투자가 모두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투자는 이자율에 매우 민감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둔 만큼만 쓴다면 그 부분은 민간의 소비를 정부가 대체한 것이므로 총수요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식에서 T만큼 소비를 줄이고 정부 지출이 늘어날 뿐이죠. 그런데 정부가 세금보다 더 많이 지출하면 그 차이는 국채 발행으로 메웁니다. 국채 발행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이자 지급을 대가로 돈을 빌려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이유는 다음 구축 효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국채가 발행되면 보시는 아래 그래프처럼 화폐 시장에서는 화폐 수요가 증가하여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자율은 상승합니다. 이자율이 오르면 민간 투자와 소비는 줄어듭니다. 이걸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보면 정부의 적자 지출은 민간 지출을 밀어내는 구축 효과를 통해 총 수요를 크게 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정부 지출의 순수한 재정 적자로는 인플레이션을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율 상승을 원하지 않고요. 중앙은행도 다른 변화가 없다면 목표치로 설정한 기준금리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개입하게 되죠. 화폐 공급을 늘려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이자율을 다시 낮춰서 기존의 이자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는데 그 대가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합니다. 중앙은행은 정부처럼 세금을 징수하지도 않고 민간기업처럼 경영활동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활동도 없어요. 즉, 외부의 화폐를 가져오지 못하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국채 구입 재원은 100%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 추가 화폐 발권, 소위 돈을 찍어내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자율 상승은 억제되지만 화폐량은 증가합니다. 이 순간부터 문제는 바뀌어요. 이자율의 문제가 아니라 화폐량의 문제가 됩니다.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더 해보고요. 여기서 화폐량이 증가하면 여러 과정을 거쳐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다음 화폐 방정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설명드린 걸 가장 간결하게 보여주는 화폐 방정식이 바로 MV는 PY입니다. 이 식은 예측 공식이 아니라 정의식에 가까워요. 한 경제에서 사용된 화폐의 총액은 거래된 재화가 서비스의 명목 가치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식을 뜯어서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왼쪽 MV에서 M을 보시면요. M은 화폐량으로 경제 안에 존재하는 화폐의 총량이에요. 이건 중앙은행과 금융시스템이 결정하고 개인이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V는 화폐의 유통속도인데 화폐가 일정 기간 동안 몇 번 거래에 사용되는지를 뜻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뢰, 결제관행, 금융구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MV를 살펴봤고요. 다음 오른쪽 PY에서 P는 물가 수준으로 개별 가격이 아니라 평균적인 물가입니다. Y는 실질 산출이고 기술, 노동, 자본, 생산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화폐 유통속도 V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실질 산출량 Y는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충분히 변할 수 있는 변수는 통화량 M이고 이게 커지면서 물가 수준 P가 올라가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고전학파의 대가 밀턴 프리드먼은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지출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의 적자를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으로 처리할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